안녕하세요. 오프더렉 권소정. 오은결입니다. 와.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패션위크입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 말미에 다음 주제가 왜 쿠팡은 럭셔리 플랫폼인 파페치를 인수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또 한창 패션위크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네, 맞아요. 요즘 제 인스타 팔로잉 목록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인스타 피드에 계속 패션위크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보고 브랜드들을 안 팔로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브랜드가 있어요? 이번에 제일 제가 좋았던 원픽쇼는 존 갈리아노의 마르지엘라 그 오뚜기뚜루 쇼가 진짜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한 진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존 갈리아노 아저씨의 그 아름답지만 약간 뒤틀린 그런 딥 다크 판타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봤고 되게 그 멜랑콜리하거든요. 그 쇼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뭔가 진짜 눈물 흘릴 뻔했어요. 눈물 진짜 조금 났어요. 눈물이. 찔끔했어? 우는 분이 아니거든요. F가 약간 T를 경멸하는 화제성 측면에서 아주 엄청 이슈 레이징 많이 됐던 쇼거든요. 맞아요. 존 갈리아노가 마르지엘라에 복귀하면서 한 꽃띠르 쇼기도 했고 그래서 은결님을 울린 쇼라는 측면에서도 화제성 네.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제가 1년에 흘리는 눈물이 한 50cc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율 50%. 네, 엄청난 쇼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존 갈리아노 쇼에서 그거 아마 존 갈리아노 쇼 모르셔도 알 수 있는 게 그 도자기 피부 화장법 그거 릴스나 쇼츠에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 그거 많이 따라들 하시더라고요. 그거가 이제 존 갈리아노 마라지엘라 쇼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따라한 거고 그다음에 또 화제가 된 게 있죠. 바로 털이에요. 근데 그 어느 부위의 털인지는 말하면은 저희가 4일 만에 방송이 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근데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찾아보세요. 조심하자. 네. 자, 그러면은 소정님의 이번 원픽 패션 위크 이번 원픽 쇼는 뭐였어요? 저의 꾸띠르 원픽은 사실은 발렌티노거든요. 발렌티노가 막 그 꾸띠르 그 은결님이 말하는 것처럼 막 존갈리아노 마르지엘라나 뭐 스키아파렐리나 이런 애들은 막 진짜 깃털 달리고 막 진짜 저거 언제 입냐 저런 게 하이 패션이냐 하는 그런 드레스를 많이 만드는데 발렌티노는 좀 약간 저 정도면 나도 돈 있으면 사서 입고 싶다 이런 식으로 쇼를 기획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흥미로웠다. 왜냐면 나는 당장 내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발렌티노가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패션 위크라는 게 뭐 때로는 되게 막 요상한 컨셉 옷 막 이런 걸로 되게 밈화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조롱받기도 하고 맞아. 또 요즘은 진짜 아이돌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또 막 더 많이 바이럴이 돼서 우리가 뭔가 많이 더 그전보다 패션에 관심 없어도 노출은 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패션 위크가 도대체 뭐 이런 거를 어떤 목적에서 하는 건지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션위크는 단연 패션 업계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제 사전적인 수준에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특정 도시 내에서 일주일 내외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브랜드들의 패션쇼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기간을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2, 3월에 가을, 겨울 FW 컬렉션을 하고 9, 10월에 봄, 여름 SS 컬렉션을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보통 패션 위크라고 하면은 막 런던 패션 위크, 밀라노 패션 위크 이렇게 앞에 도시가 이름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단위로 열리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잠깐. 통상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한다고? 내 피드에 벌써 막 2달째, 막 맞아. 1달 넘게 막 아이돌들 막 그 패션 광고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음. 그게 이제 4대 패션 위크가 있죠. 사실 뭐 서울에도 패션 위크 있어요. 서울 맞아요. 패션 위크, 뭐 은결님이 얼마 전에 갔다 온 코펜하겐도 패션 위크 있고 상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주요하게 온 지구가 주목하는 패션 위크가 이제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가 순차적으로 일주일씩 하니까 이거 4개 패션쇼 다 갖다 붙이면은 이제 당신의 인스타 피드에 한 달 내내 패션위크 관련된 맞아. 컨텐츠가 공급이 이제 되는 거죠. 일단 그 4대 패션 위크는 서로 기간이 그렇게 약간 안 겹치니까 그치. 결국엔 그 4개만 하더라도 한 달이 되는 거지. 음. 그러면 도대체 패션 위크는 왜 하는 거냐? 그냥 우리들을 그냥 엔터테이닝 하기 위한 약간 그런 쇼인가? 아니면은 나 같은 애들이 이제 호카하게 하려고 나 이제 인스타 팔로우하게 만든 다음에 계속 나 타겟 마케팅 하려고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는 건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유명인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막 자신들이 그 패션쇼에 간 모습을 공유하고 하면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게 이제 마케팅 하는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마케팅의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패션 위크라는 거는 패션 브랜드를 유통하는 이제 그 유통 채널의 바이어들 을 초대해서 그 브랜드들이 자신의 이번 시즌 신 제품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예요. 그게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고요. 뭐 SNS 이전에는 뭐 저 전통 매체인 각종 뭐 잡지사의 뭐 편집장이나 에디터나 이런 사람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관련된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쵸. 평론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자리다 그것이 기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우리한테는 좀 인플루언서나 뭐 배우, 아이돌과 같은 뭐 연예인들이 참석한 사진들 뭐 이번에 카리나와 누구지? 이재욱 씨가 프라다 쇼 갔다가 눈 맞았다 뭐 이런 거 키워드 지금 떡상 탈라고 아니 갑자기 생각났다고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보고 이슈가 돼서 이 쇼 자체의 의의에 대해서는 잘 다들 모르는 맞아.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본질은 브랜드에서 이 제품을 기획해가지고 쇼를 기획해서 쇼에 올리면 뭐 백화점이나 유명 편집샵 이제 패션 브랜드를 유통을 하는 리테일러들의 구매팀, 바이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전개하는 유통 채널에 적합하고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은 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하러 오는 자리인 거죠. 브랜드가 도매상이고 그 다음에 소매상들이 이제 바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브랜드들이 실제 출시일보다 한 반년 정도 앞서서 컬렉션을 공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와 브랜드들이 이 쇼를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막 수주를 하고 자신들의 채널에 걸고 혹은 미디어들이 그걸 충분히 소화하고 기사를 쓰고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반년 일찍 컬렉션을 공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에 하는 쇼인데 막 털코트 입고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멋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년에 좀 미리 신제품을 공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쇼라는 게 되게 냉혹한 평가의 장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면 그 미란다가 맞아. 쇼 보고 입 오므리면 그 쇼 다 망한 거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 그렇듯이 이제 뭐 다양한 국가의 주요 매체들이 이제 이 브랜드 요즘 잘한다 못한다. 이 브랜드가 만든 컬렉션이 이번에 뭐 얼마나 중요했다.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어들을 만족을 시키지 못해서 수주의 애를 먹고 뭐 각종 언론이나 뭐 대중의 평가를 안 좋게 받으면은 CEO나 디렉터가 실제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패션 브랜드도 이제 비즈니스고
돈을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조금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애플도 자기네들 막 신제품 발표할 때 신제품 발표를 하잖아요. 뭐 현차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되게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네네네. 그래서 이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매출과 직결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패션 브랜드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그쵸.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패션위크가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도시 단위로. 그러면 이제 주요 도시별로 패션위크의 특징 그런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네, 그래요. 패션위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에서도 열리고 DDP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사실 여러 도시에서 열려요. 그 중에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가장 권위 있고 파급력이 센 세계 4대 패션위크가 있습니다.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이제 순서대로 매 시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뉴욕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뉴욕 패션위크가 지금 형태의 패션위크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패션의 고장 이제 파리에 패션위크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끼리 바이어들 아니면 뭐 그 동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프랑스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너 램버트라는 사람의 주도 하에서 뉴욕에서 프레스 위크를 열었던 것이 이제 뉴욕 패션 위크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패션 위크의 시초이자 지금과 같은 이제 패션 위크의 체계를 가지게 된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 패션 위크에서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은 뭐 라이프 로렌, 그다음에 마이클 코스, 마크 제이콥스, 캘빈 클라인, 코치, 타미 필겨, 알렉산더 왕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한 브랜드? 뭔가 그 백화점 1층이 아니라 2, 3층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접근성이 높은 브랜드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 그 약간 미국적인 특성이 반영돼서 좀 실용적이고 좀 더 상업적인 그런 패션쇼들이 열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좀 비하인드가 이런 게 있더라고. 그 4대 패션 위크 중에서 원래 뉴욕이 맨 꼴찌였는데 마지막으로 한다. 뉴욕이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 늘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이제 맨날 표절 시비가 붙는 거예요. 딸은 뭐 딸이 표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어. 또 유럽에서 언니 오빠들이 미국 사람 좀 무시했다. 천조고 무시를 항상 당하고 했죠. 또 무시를 했네. 그래서 또 여기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인 그 악마 안나 윈투어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그녀가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뉴욕 패션 위크를 야 그냥 우리가 제일 먼저 해. 우리가 제일 먼저 열어. 이렇게 멋있다. 하고 이전에 다른 도시의 패션 위크에 서던 미국 디자이너들을 다 뉴욕으로 영입해서 다 투입시켰다. 진짜 멋있다. 진정한 인플루언싱? Yes. 진정한 인플루언서. 그래서 이제 신진 디자이너들도 쇼에 엄청 많이 세우고 그래서 미국 디자이너들의 황금기가 좀 도래를 하고 뉴욕 패션 위크가 세계 4대 컬렉션으로 지금처럼 자리를 잡게 됐다. 와,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뉴욕 다음에 열리는 런던도 약간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비슷하게 4대 패션 위크 중에서는 신인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브랜드의 규모가 커지면은 다른 도시의 패션 위크로 가는 게 약간 일종의 그냥 관행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그런 거래요. However, 그래서 오히려 신인 디자이너들의 약간 산실이 되기도 했다. 왜냐면 이제 잘 되는 좀 기존 브랜드들은 다른 패션 위크로 가니까 그럼 그 자리를 또 런던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메우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시몬 로샤나 에르뎀 그리고 JW 앤더슨 등등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잘 나가는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대부분 런던 패션 위크에서 등장한 브랜드들이었다고요? 근데 진짜 여담인데
제가 JW 앤더슨 신발 좋아하고 맞아. 옷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디자이너 분이 얼굴이 어떤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쇼츠에 뜬 거예요. 나한테 바로 보냈어. 그 셔츠를. 근데 저는 그 JW 앤더슨이 워낙 이상한 거 많이 만들잖아. 비둘기백 만들고 맞아. 남자 그거 모양 키링 만들고 그것도 쇼츠로 보냈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대머리 변태 아저씨가 지은 줄 알았어. 약간 대머리에 핑크색 안경 쓰고 뭔지 알지? 약간 니삭스 신고 약간 이런 스타일 있잖아. 근데 개 잘생긴 거야. 잘생겼어요. 와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사야겠다. 많이 사세요. 네. 아무튼 네. 상업적으로도 주요 브랜드의 반열에 올랐지만 우리도 또 방송 접으면 안 되니까 여전히 런던 패션위크의 터줏대감으로 남아있는 브랜드들에는 이제 버버리, 이제 버버리 클래식이지. 그리고 뭐 올타임 레전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yes. 그리고 알렉산더 맥퀸과 같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JW 앤더슨 얘기를 무시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받아왔으면은 계속 얘기할 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밀라노로 빨리 넘어갈게요. 밀라노는 워낙 이제 유서가 깊은 브랜드들이 되게 그쵸. 많은 그런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 또 도시이기 때문에 파리와 더불어서 하이라이트 중 하나예요. 완전.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주요 용품 브랜드들의 중요한 컬렉션들이 또 공개되는 도시입니다. 뭐 이름만 말하면 웬만하면 다 아는 브랜드들이죠. 너무 많아. 구찌, 음. 돌체앤가바나, 음. 로베르토 까발리 이건 모를 수도 있겠다. 어. 마르니, 막스마라, 뭐 그 페라가모, 몽클레르. 몽클레르, 뭐 다 알죠? 발렌티노, 베사체, 보테가 베네타, 그 이탈리아 발음으로 해주세요. 베르사체, 아닌 것 같은. 베르사체, 에트로 약간 프라다. 페라가 뭐 약간 이런 왜 이러지? 아무튼 네, 나열하기도 입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파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또 뭔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레거시 있는 브랜드들의 쇼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파리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밀라노 패션위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소정님이 얼마 전에 다녀오신 그럼요. 파리. 음. 파리 약간 패션을 본 고장. 네, 그래서 4대 패션위크 중에 가장 큰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고 패션 업계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그런 패션위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에르샤 쇼가 열리고요. 그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열리고 그다음에 뭐 더불어서 디올까지 여기서도 열리니까 그래서 되게 사랑받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전통적인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쇼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사실 하이라이트는 파리에서만 열리는 레디투웨어 쇼들 직전에 열리는 오트쿠티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은결님이 이번 패션위크의 원픽이 그냥 마르지엘라 쇼가 아니라 마르지엘라 오트쿠티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파리에서 열리는 오트쿠티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파리 패션위크를 최고의 패션위크로 만들어주는 게 진짜 오트쿠티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오트쿠티르가 뭐냐? 사실 지금 발음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 저런 거를 왜 만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밈처럼 돌아다니는 애들. 맞아. 그런 게 보통 오트쿠티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털 언급했잖아요. 아까 검색해보셨죠? 검색해보시면 알잖아요. 그거 입고 아무데나 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웨어러블한 옷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ready to wear 진짜 당장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예술 작품? 뭔가 디자이너의 그 판타지를 실현하는 그런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 직역을 해도 하이 패션입니다. 오트쿠티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1945년부터 무려 그 기준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 산업부의 법적 보호까지 받는 이제 패션 브랜드를 소개할 때 붙는 최고의 영예로운 단어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뚜키뚜루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만 보면은 소수의 고객층을 위한 맞춤복 혹은 그것을 만드는 의상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파리 의상 조합에서 지정한 기준에 맞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의상 제작점에서 만들어지는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이 진짜 까다로운데 진짜 그런 옷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뭔데요? 읽어드리면 네. 개인 고객을 위한 맞춤복 디자인일 것.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아틀리에가 위치할 것. 그 다음에 15명 이상의 정규직과 20명 이상의 기술직을 고용할 것. 2년 이외 이상 컬렉션을 개최할 것. 1월과 7월. 그 다음에 때마다 50벌 이상의 새로운 의상을 공개할 것. 그 와중에 낮과 저녁용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빡세다. 진짜 빡세죠. 근데 이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충족을 시킨다고 바로 다 정회원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이제 매 시즌마다 이 파리 의상 조합에서 게스트 멤버를 초대를 하고 또 패션 하우스는 4회 연속으로 초대를 받아야 회원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그런 콧대 높네요. 굉장히 콧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정혜원 브랜드하우스 중에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로는 뭐 장폴 고티에, 아까 말한 멜종 마르지엘라, 그다음에 쉬어파렐리, 그다음에 디올, 샤넬, 지방시 등이 있고 벨사체, 펜디, 아르마니, 발렌티노 등도 2023년 기준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된 브랜드는 뭐 마케팅 전략, 브랜드 전략부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관련 지원, 뭐 기술적인 지원, 문화적 지원, 심지어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 이슈가 있을 때 그 부분까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다. 그 참고로 발렌시아가의 경우에는 1968년부터 오뚜꾸띠리를 중단을 했어요. 근데 23년에 뎀나 바질리아 아저씨가 맞아. 이거를 부활을 시키면서 게스트 회원으로 분류가 또 됐다고. 이게 그거잖아. 그 뎀나가 이제 다시 오고 발렌시아가로 그때 이 오뚜키뚜루 쇼에 그 카일리 제너랑 막 킴 카데시안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 억울하게 걸어가지고 맞아. 밈 또 됐죠. 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발렌시아에겐 역사적인 모멘트였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모먼트. 왜냐면 그 발렌시아가 아저씨가 원래 드레스 메이커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드레스 컬렉션이었잖아요. 네. 원래 이 꾸띠를 하는 게 되게 이 브랜드의 엄청난 아이덴티티였는데 이걸 되살린 게 아무튼 대단한 거다. 그렇죠. 왜냐면 그 뎀나 이후에 약간 좀 스트릿웨어스러운 시도를 많이 하다가 그쵸. 이제 다시 꿰뚫으러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한테는 약간 터닝 포인트였지만 사람들은 카단시안밖에 기억을 못했다. 그렇다. 그래서 꿰뚫은 의상은 내가 아까 웨어러블 안에서 못 입고 간다 했잖아. 털 막 달려 있으니까 못 나간다고 그거 입고. 그래. 아니 근데 나는 그 털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제너럴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쉬아파렐리 쇼에 카일리 제너가 그거 알걸? 여기 숫사자 대가리 달고 알아. 나온 거 거기에 사람들이 티모시 사진 합성했잖아. 맞아. 나는 그 사자 갈기를 말한 거야 지금. 알았어.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맥락이라는 게. 오케이. 하여튼 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그 털이 아니라 저 동물 털을 말한 거고요. 네. 그럼 그거 누가 사냐? 누가 사자 대가리를 달고 다니냐?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어떤 실용적인 목적의 옷이라고 보면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맞아.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하나의 예술 작품 혹은 행위 예술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저런 거 입고 돌아다니냐라는 그런 악플은 달아주지 마세요. 네가 만들었니? 조롱을 멈춰주세요. 약간 그러게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가슴이 아파서. 그래도 속상하죠. 네. 그 피땀 눈물이 담긴 건데. 그니까.
수익성 자체를 생각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이 쇼피스 하나, 이 사자 맞아. 대가리 하나 만드는데 수개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지안바티스타 발리 꾸띠르 가운 한 벌을 만드는데 240시간과 6,000m의 원단이 필요하다고 해요. 6,000m? 감이 안 온다. 대박이다. 6km의 원단. 그니까. 와우. 오늘 아침에 6km 뛰고 왔는데 그만큼의 원단이 필요하대. 네, TMI. 네. 당황스럽고요. 오케이, 아무튼 그리고 이 제작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다른 큐티리 드레스로는 샤넬의 2018 SS 깃털 드레스가 있는데요. 깃털을 한 땀 한 땀 했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작업 시간만 750시간이 필요했다고 하고 21년에 나온 디올의 미스 디올 드레스는 만드는데 80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쳤네요. 진짜 미쳤어요. 네네네. 이 꾸띠르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해리스 이거 봤어요? 봤어. 봤지? 이 미스 아줌마도 그냥 잘 데 없어가지고 비행기 값만 들고 갔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남의 집에서 자잖아.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 그럼 얼마냐? 막 700 몇 시간 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의 일하는 시간으로 따져도 한 달 반은 걸리는 거거든요. 750시간. 그러네. 그치. 왜냐면 하루에 15시간 일한다고 해도 우리 일 많이 한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맞춤형 옷이기 때문에 아까 그 기준에서 나왔지만 그쵸. 시장가라는 거를 산정하는 게 되게 무의미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난 지점이 가격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가격인 거지. 그래서 적게는 뭐 몇천, 안 적지만 어쨌든 그럼 많게는 막 몇억, 막 십몇억, 몇십억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맞춤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이걸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냐? 네, 맞아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나 방금 너무 싸가지없나? 놀랍게도 여러분의 그 우려가 현실이에요. 입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잘 되고 있어. 약간 2010년 기준이긴 한데 샤넬의 이제 오뚜끼뚜르를 보면은 그 사장이 뭐 이렇게 말했거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되게 중국,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 고객들 엄청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연 매출이 막 20-30%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감이 오시죠? 이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 대가리를 입고 어딜 가나 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사 입어요. 맞아요. 왜냐? 이 쇼에 게스트로 가는 거는 매우 어렵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엄선된 4,000명 이하의 고객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쇼이기 때문이죠. 4,000명? 4,000명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못 가겠네. 네, 사실 정확한 기준이랄 게 딱히 없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연예인들. 맞아. 아니 뭐 요즘 걔네도 가잖아. 유튜버. 유튜버도 어떻게 뚜르를 가요? 가던데요? 그러면 약간 할 수 있을 듯 우리.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래 이제 약간 희망 보였는데 지금? 그지? 오케이. 유튜버들 가더라고. 그래서 사자 대가리를 달고 다니는 그날까지 오케이. 해봤고요. 헛을 해보겠고요. 원래는 이제 소콜드 이제 사교계 여성들 요즘은 이제 그게 진짜 말한 것처럼 인플루언서 될 수 있고 막 하지만 사고계 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냥 개 부자들 그런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대중적으로는 이제 레드카펫에서 많이 볼 수 있어. 맞죠, 맞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니콜 키드먼이 97년에 공작 그린 크리스찬 디올 오뚜끼뚜르 드레스 이거 입고 나서부터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하면 이제 스타들이 오뚜끼뚜르를 입고 나온다. 뭔가 이제 이런 약간의 암묵적인 룰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 니콜 키드먼 드레스가 당시 기준으로 20억이 넘었대. 20억이 넘었대요. 달러? 원? 20억 원. 20억 원? 20억 원. 달러면은 저 좀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나 물어본 그건 거잖아. 장갑차 몇 개 사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상식에도 뭔가 되게 이런 재밌는 옷? 맞아. 한 박나래가 좀 재밌는 거 많이 입지 않아? 그래도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던데. 나 원 사실 몰라.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뚜꾸띠르는 이렇게 파리 패션 상공회에서 정한 매우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브랜드 자체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좀 어포더블하고 좀 비벼볼 만한 레디 투 웨어로 비벼볼 만한 거 맞아 근데. 무리하면 할 수 있잖아. 오케이. 레디 투 웨어로 할부 12개월. 돌아가서 레디투웨어 패션위크에는 도대체 어떤 브랜드가 설 수 있는지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 그게 또 좀 궁금하잖아요. 네. 음.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실상 누구나 패션 위크에 설 수가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실 패션쇼는 쉽게 말하면은 브랜드가 본인 신제품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오뚜기뚜루처럼 어떠한 기준을 달성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패션 위크 패션쇼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유명인들을 초대해서 신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하겠다라고 본인들의 신제품 발표 방식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냥 쇼를 열면 되는 겁니다. Yes. 근데 이제 여기서 브랜드들이 중요하게 따져보는 게 뭐겠냐 하면은 당연히 수지타산이겠죠. 그렇죠. 사실 패션위크를 통해서만 바이어들한테 신제품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패션 박람회도 굉장히 많고 뭐 파리만 해도 패션위크 하는 기간 동안에 하는 박람회가 또 있거든요.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경우에 초장부터 파리에 아무 뭐 해외에 아무런 인지도가 없는데 쇼 갑자기 열 수 없으니까 해외 진출을 할 때 이런 박람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패션 위크를 사실 패션 위크 때 패션쇼를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이제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쵸. 우리 브랜드 관점에서 과연 패션쇼가 가장 최적의 방법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쇼피스 제작을 위한 인건비, 막 원단 비용, 제작비, 뭐 거기부터 뭐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 섭외해야 되지, 헤어 메이크업 해야 되지, 그리고 유명인 초청하는 것도 다 돈 주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뭐 알려진 건 없지만 A급 연예인이다, 소위. 그러면은 보통 초청비에만 1, 2억이 들어가고 뭐 항공권, 숙박비 등 다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렇죠. 뭐 표면적으로는 자격 요건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 은결님이 언급한 모든 비용을 다 감당을 할 수 있고 이 비용 대비 이 쇼를 개최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할 만한 깜냥이 되는 브랜드만 쇼에 계속 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사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종종 패션쇼를 열거든요. 그쵸. 패션쇼 도메스틱 브랜드도 막 앤더슨 벨이나 키메킴 이런 데도 막 매번은 못 썼는데 가끔 패션쇼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대로라면은 뭔가 레거시가 있는 브랜드들만 패션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생 패션하우스든 그럼 대체 어떻게 패션 잉크에 서는 건지 그거 좀 갑자기 궁금하네. 그러니까 신진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패션 그룹 혹은 일반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서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리의 패션위크 협회는 르데피라는 정부 기관에서 의료에 붓는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신진 브랜드에 재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심사를 거친 일부 브랜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결국 패션 브랜드라는 것도 브랜드 사업이고 그러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약간 스타트업에 투자하듯이 맞아요. 되게 투자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언급했듯이 뭔가 그런 협회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니셔티브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또 스폰서십을 주기도 하고 뭐 브랜드 인큐베이팅 전문 업체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P나 각종 비전통적인 이제 투자사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그 투자를 받는 루트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 예시를 들자면 뭐 많은 영 브랜드들이 패션계 핫데뷔를 하는 장으로 아까 뉴욕 패션위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Empire State Development라는 이제 뉴욕에서 창업이나 구직을 지원해주는 비영리 정부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랑 이제 글로벌 스포츠, 뭐 윈블던이나 뭐 패션 다양한 도시의 패션위크를 기획을 해주는 IMG라는 엄청 큰 기획 그룹이
함께 10개의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뉴욕 패션위크에 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랜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브랜드별로 $50,000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회성 지원을 받고 패션 위크를 데뷔한 이후에 자기진들이 이제 그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패션 위크에 설 수 없느냐 있느냐지 사실 뭐 패션 위크에 서는 건 자체는 스폰서를 받으면 물론 이제 스폰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치? 어쨌든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이거 찾으면서 약간 생각난 게 저는 또 그 영화 생각났거든요. 하우스 오브 구찌 그 영화가 그 구찌의 실화 바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마우리치오 구찌가 그 기성복을 좀 더 이제 팔기 막 시작하면서 맞춤옷 말고 그럼 사업적으로 조금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그 바레인의 투자 회사 인베스트 코프라는 회사래요. 그 회사한테 투자를 받았다가 약간 경영 능력이 이제 의심을 받으면서 갑자기 성공적인 쇼 뒤에 갑자기 지분을 팔게 되죠. 맞아. 개인 파산도 하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구찌 회사가 투자 회사한테 넘어가게 되고 그 투자 회사가 바로 근데 사실 근데 거기서는 약간 슬프게 나왔지만 투자 회사가 똑똑하긴 했어. 왜냐면 그러고 나서 고용의 톰 포드였거든. 핫하잖아. 그 이후에 이제 톰 포드 구찌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묘사하는 거는 이제 마우리치오는 되게 이제 우아한 그런 헤리티지 이태리의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를 고수했는데 톰 포드는 갑자기 와서 구찌 로고가 달린 티팬티를 파니까 티팬티 또 언급되는. 오늘도 언급되는 티팬티.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회사가 지분 사서 뭐 투자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뭐 똑같아요. 스타트업이랑 그쵸,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쵸. 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주는 패션 페스트나 블랙 패션 카운슬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를 지원 육성해주는 비영리 인큐베이터 조직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패션 페스트는 무려 2000년에 시작을 해서 영국 비영리 조직인데 매년 지원 프로그램을 열어서 최대 3개의 시즌을 지원해준대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의 시즌에 논의에 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3개의 시즌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런던 패션 위크에 쇼케이싱 해주는 건 물론이고 뭐 파이낸셜 관련 자문, 브랜드 운영에 대한 뭐 멘토링과 같이 정말 그 말 그대로 엔젤 투자를 하고 인큐베이팅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 런던 패션위크 설명할 때 언급됐던 시몬 로샤라든지 그 JW 앤더슨도 이 패셔니스트를 거친 브랜드라고 하고 그리고 요즘 많이 편집샵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마틴 로즈라든지 그래, 그 뉴진스 혜린이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 그리고 웨일스 어센션. 보너 아디다스 콜라보 해가지고 유명한 웨일스 보너 디올 콜라보한 킴 존스, 뭐 크레이그 그린 뭐 이렇게 엄청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사실 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정부도 밀라노 패션위크 협회랑 협업해가지고 국내 브랜드 밀란 패션위크에 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뭐 좀 언급됐지만 P나 대기업의 뒷배를 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시즌 파리 패션위크에서 쇼를 여는 준지 한국 브랜드지? 얘네는 독립된 브랜드로 존재하다가 삼성물산의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아니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이에요, 준지? 삼성물산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는 거죠. 그쵸. 지원해요 나오면. 그다음에 요즘 뭐 핫한 우영미도 사실은 독립적으로 원래 그냥 패션 하우스였다가 솔리드 옴무랑 솔리드라는 이제 뿌리를 되게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 쇼를 올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네임밸류를 올리고 그런 뭐 순환의 구조가 있는 거죠. 그 마무리 하자면은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패션위크 주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 다음에는 그럼 뭐 하죠? 이제 원래 하려던 거 해야죠. 원래 하려던 거 해야죠. 근데 네네. 업데이트가 됐잖아. 맞아. 매치스도 망했잖아. 내 첫 직구에 그걸 끊어준. 맞아. 매치스가 약간 좀 그 파이오니어 중에 하나 그치. 아닌가요? 매치스 패션? 매치스가 내 약간 추억인데 많은 전 남자친구들의 선물을 사주고 I'm sorry.
잠깐 앵글에서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아니 추억의 저점에 이건 스크립트에 없는데.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약간 있었어요 스크립트에. 이건 근데 진짜 스크립트 털리기밖에 없어요. 진짜 out of nowhere 갑자기 전 남자친구요? 그러면 다음 편에는 님도 선물 샀잖아요. 전 남자친구가 매치스에서 사준 매티스 패션 물건 애장품 공개 약간 이런. 내가 사줬다고. 아. 내가. 그건 좀 슬픈데. 그러니까 내가 사줬어. 듣지 마. 듣지 아니 다시 말고. 그 정신 차리세요. 네. 죄송해요. 저 여기 앉은 지 2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면 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럼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팟패치도 사실 쿠팡에 인수되기 직전에 부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쵸. 그러니까 맞죠. 매각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이 럭셔리 패션 플랫폼들이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약간 그 구조적인 한계가 무엇이 있는지, 좀 럭셔리와 일반 이 소비재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유통 구조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다음 화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니 왜 요약 기능 있으세요? 왜 이렇게 경멸하지? 아 되게 경멸하네. 옆에서. 아무튼 이제 끝내야 되겠다. 네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다음에도 되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너무 늦지 않게 한 달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이. 바이.